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상일 시사평론가, 전수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이제는 재판 안 나갈 건가 봐요. 이제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이면 내란 재판 안 나가겠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에디터님. 네, 뭐 이제 그런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판에는 근데 안 나왔지만 내일 또 구속적부 심사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오늘 특히 이제 뭐 이런 전례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검 배제 요구 말고도 사실 언론 보도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던 것은 지금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다. 뭐 앉아 있는 것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렵다라는 식의 그런 이유를 또 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글쎄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자 이 피의자 윤석열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제가 또 전해 드려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이 피의자의 언급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대중께는 좀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내용을 보자면 특검 배제,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특검의 수사가 위헌 위법적이라는 걸 지금 연일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한 그 재판 같은 것들도 지금 이런 공판에 비협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이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또 재판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방식의 그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때도 조금 짧게 핵심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행위들이 지금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또 들어오면서 극우들의 준동에 뭐 양념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윤석열도 극우들의 준동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덜어 있더군요. 예, 뭐 일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와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 이미 구속된 피의자고 재판에 넘어가 있는 피고인이잖아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감정도 이미 많이 윤석열을 떠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언의 포인트가 특검이 배제되면 네. 재판에 참석하겠다. 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꽤나 무서운가 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런 거보다는요. 이분은 일국의 시민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처음에는 공수처 아니면 된다. 그다음에 경찰 아니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는 특검 아니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판부도 내가 원하는 재판부여만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어떻게 공직을 했을까? 시민권조차 갖기 옛날 같았으면 시민권조차 갖기 힘든 사람이다. 책임과 의무라는 시민의 그런 거조차도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수해가지고 된 게 제가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시험은 합격했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막 만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 법은 이제는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 갈등을 일으켜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거에 한 축에 서서 그 수혜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정말 빌런이죠, 빌런. 빌런. 네. 시민의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 힘들어서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모스탄 접견은 또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오늘 러브레터가 또 공개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모스탄은 사실 입국조차가 거부당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2015년에 신은미 씨가 대동강 맥주 맛있다 이걸로 바로 추방도 됐었고 전에 이제 평화운동가들이 다 오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아예 입국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에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특별 연사로 초빙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취소는 됐지만 서울대에서도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배후 세력이나 그런 돈줄도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지금 모 교회에서 최근에 강연을 또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특정 종교나 아니면 어떤 극우 세력과 연계된 사람으로밖에 볼 수도 없고 편지 내용 보시면 뭐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 좀 왜 아마테라스 얘기는 하시는지 여기 하나님을 왜 파세요 이순환 대통령님 네네. 모스탄한테 제가 존경하는 아마테라스 신인인데 너무 좋다 같이 모시자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과 성경 팔아 제끼면서 뭐 여러분과 뭐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트럼프가 자신을 봐줄 것 같은지 여전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트럼프가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희망과 망상에 빠져 계시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모스탄도 이런 식으로 특정 우리나라 지도자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제 부정선거론자로서 국가의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가의 위해를 가하는 자로서 수사를 한다는 성실히 임해야 되고 더 이상 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흐리지 않도록 전 추방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추방 그렇게 조치 봅니다. 모스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추방 조치해야 된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은평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오늘 2030 청년들을 만나는 토론회 자리는 그대로 또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뭐 물론 교회에서 주최하는 거고 또 그 교회에서 모스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를 또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는 또 못 막았던 모양인데 박주민 의원도 다분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저변에 뭐 어떤 극우 문화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거리를 두고 제도권 정치와 또 사회가 합의된 이 어떤 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사각지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극우를 끌어들여서 정치적 수단화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방금 전수미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에 의해서 엄단해야 되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경찰에서 고발건을 수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 사건을 좀 면밀히 따라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수가 이 다수의 의견을 잠식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죠. 그 재판부가 윤석열 측에 몸이 안 좋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아무 소명 자료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평론가님은 아예 시민권조차 줄 수 없는 사람이다 옛날 이 같으면. 정도면 뭐 무법자죠, 무법자. 네. 무법자. 여기 영화에서나 옛날에 봤던 무법자인데 정말 어떻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수처, 경찰, 특검이 이제 법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는가? 예? 진짜 뭐 무신 누구만 같이 살 수 있나?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단죄를 하고 역사에 정확하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단죄를 한다는 걸 박제하기 위해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단죄를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굉장히 단호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계속 이렇게 만약에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고 이러면은 누구에게 불리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죄송합니다. 윤석열 씨가 법을 다 내 머릿속에 지우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검사면 너무 잘할 거거든요. 이렇게 비협조적이면요,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와요. 재판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잖아. 아니 출석 건강 때문에 못하겠으면 제발 자료라도 내라. 이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속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간다는 거, 전 이미 만약에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섰다고 봐요. 난 어차피 내란 수괴로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에 나는 싸우는 투사로서 계속 이미지를 보여줘야겠어. 그냥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라고 자포자기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노브레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그 핑계들이 정말 말이 안 돼요. 더워서 출석 못한다. 특검 사무실 시원하고요. 윤 대통령 지금 에어컨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시원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에어컨 설치를 했다고요? 에어컨 설치
했나요? 지금 추진한다고 아니요, 했었는데. 아니요. 네, 이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이 인권위에 예. 40건 접수가 됐다. 뭐 아주 이런 내용만 추진을 있고요.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뭐 누구 한 개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민국 그 시스템 사법제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검토겠지만 그리고 뭐 서울구치소가 인권 침해한다. 서울구치소가 인권 침해한다고 하지만 독방까지 들였고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 편애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핍박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 살게 떠났고 영치금 하나 없다. 이거를 왜 얘기하시냐? 아니 김건희 씨한테 부탁해. 영치금 좀 보내줘. 그거는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돼요. 왜 본인이 영치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뭐 국무위원 다 떠났다 그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언론 플레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한 푼 김기리 씨 또 뭐 돈 한 푼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신다 어쩌라고. 그리고 또 그 특검 무서워서 어디 변론하겠나. 이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변호인의 태도입니까? 무서워서 특검 무서워서 변론하겠나. 이거는 사실상 저는 재판을 그냥 포기한 게 아닌가. 아니 무서워서 변론 못 이런 말은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들리는 발언. 변호인이 어떻게 저런 태도를 하지? 본인이 지금 피의자고 분명히 죄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증인들이 다 하나하나 진실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나 불리한 입장인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이거는 뭐 다 그냥 언론 플레이 끝까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해서 외부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재판부의 압박을 주려는 이 전략으로서 간 게 아닌가. 지지자에게 근데 호소하는 거군요. 허황된 전략이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김용현이나 이제 주요 종사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당신들도 무너지지 마라. 이런 맞는 것 말맞추기 전략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다른 주요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진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 이 시민 자격도 없다 그랬잖아요. 시민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영구 격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근데 그러면은 영구 격리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갈등을 막 일으켜서 한쪽 편을 만들어 가지고 사면을 또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의 차원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얕은 수들을 지금 동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독방에 앉아 가지고 온갖 이런 자기만을 위한 꼼수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갈등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 나오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뭐 우리 미래가 좀 굉장히 혼탁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미래에 조금이라도 이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갈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사면이라도 한번 추진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속적 부심이 내일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뭔가 이 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을 빨리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 이 다음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어. 말인즉슨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식 재판에 피고인이 뭐 아프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배제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 하잖아요. 뭐 골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그 재판부의 직권으로 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구인영장이라는 건 어차피 이 재판이든 수사기관 조사든지 간에 구치소에서 이 교정 행정을 하는 교도관들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지금 벌써 2번이나 실패를 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이 독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제가 보기엔 계속 이런 식으로 특검은 계속해서 명분을 쌓아 나갈 거고요. 수사에 비협조하고 불응하는 방식으로 이 명분을 쌓아 나갈 것이고 뭐 수사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대면 조사의 방법은 있긴 하죠. 근데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나 동일하게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불러다 놓고 온갖 조건을 들면서 또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내가 대면 조사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허용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이 주장을 하면 특검이 그거 순수하게 가가지고 구치소에 방문을 한다 한들 그때 가서 또 찾아온 특검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든다. 특검이 마음에 안 든다. 조사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질문이 무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대면 조사의 판을 또 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어떤 저는 뭐 기싸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지금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특검 입장에서 굳이 손해 보는 장사 할 필요 없거든요. 네. 저는 얼마든지 지금 조사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이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해명할 권리조차 누리지 않겠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기소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는 게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뭐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했고 윤석열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간 내내 특검은 또박또박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에 청구된 내용 플러스 알파에서 보강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저는 뭐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주고 뭐 굳이 굴욕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도 괜찮다. 그럼요. 네. 네, 저는 드는 생각이 이렇게 죄를 다투면서 구속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구인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중복해서 가중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이번에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은 뭐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두 번 하면 2년, 뭐 세 번 하면 3년 이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세금 같은 거나 이런 걸 형벌을 매길 때 그런 식으로 매기는 죄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재와 관련된 범죄 혐의자가 구치소에서 강제 집행을 면탈이나 방해하고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하는 법을 이번에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구속 연장을 하지 않고 기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구속 적부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이 구속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멈춘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건지,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할지, 아니면 구속 연장을 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를 할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결국에는 이제 구인영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서울구치소가 지금 구치소장이 굉장히 강제 구인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잖아요.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지금 범한 게 내란 외환 굉장히 중대한 중범죄인데 이제 구치소장의 임명 시기 뭐 탄핵 전에 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강제 구인에 있어서는 구치소장의 자체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제 특검팀이라든가 다른 조사팀들이 이제 구치소장에 대한 대응도 첫 번째로 이제 압박. 압박과 예. 수사적인 어떠한 업무 비협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리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강제 구인이도 힘들고 그 구인 영장의 발부나 집행이 될 때도 박영식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면 조사 하더라도 여기에 과거의 그 사례를 봤을 때 얼마나 이거를 수사에 응하거나 이제 뭔가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딱 그 한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검사들은 관련 증거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나 증언들 다 모아요. 이게 했죠 해서 그걸 다 모은 다음에 이 사람 진술로 죄를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자들, 참고인들, 증인들의 모든 진술, 주변을 다 모든 증거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러니까 내란죄, 이러니까 이 죄에 해당된다는 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만나기도 힘드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이거 최종적으로 했나, yes or no만 확인시키고 바로 사인하고 끝내나 아마 그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내란 혐의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는 자명한 것 같네요. 김용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첫 번째 이제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20분 만에 파행됐다고 하고 뭐 변호사가 직접 이제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재판장이 뭐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았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에디터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냥 네. 깽판 났다라고 봐야 깽판 되겠습니다. 났다. 뭐 언론에선 파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김용현의 변호사들이나 윤석열의 변호사들이나 마땅히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이걸 법리적으로 뭔가를 반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건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이 재판을 불응하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마치 정치인처럼 변호사들이. 맞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김용현이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영장 발부 됐으니까 지금 구금이 된 거겠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 오늘 처음 만난 재판부가 아니에요. 연일하고 있는 재판부인데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하는 그 방침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 쪽에서 그래서 그럼 국민 참여 재판 하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마저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어쩌자는 거냐라는 반응이 바로 이 판사들 입장에서는 입으로 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재판 공개 원칙이라는 거를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가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정확하게는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영장 신문 기일에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나왔었다. 현 상황이 코로나 창궐 상황도 아니고 누구에게 재판받는지 모르게 마스크를 와.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 변호사들은 어떤 판사님인지 누가 배석했는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마스크 벗으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냥 뭐든지 트집자여서 깽판을 놔보겠다라는 그냥 변호사들의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 게 변호사가 재판장, 판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무튼 불리해요. 불리한데 이렇게 하는 건 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지는 여론 형성 과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윤석열 피고인이 원한 거죠. 와. 아까 제가 그 말맞추기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나 안 무너지니까 당신들 뭐 내가 무너질 거 걱정해서 무너지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김용현처럼 아주 뭐랄까요, 처음부터 죽을 맞춘 범죄 피의자들은 네. 이렇게 행동과 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뿐이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까 뭐 깽판이라 그랬는데 이건 깽판이 아니라 땡깡이죠, 땡깡. 땡깡. 네, 깽판, 깽판을 땡깡. 칠 만한 힘과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땡깡 부리는 건데, 이 정도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기조차 힘든 겁니다. 진짜 영구 격리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신으로 대해달라. 신으로 모셔달라. 이거잖아요. 예. 예? 그거 우리가 어떻게 신으로 모셔요, 우리가. 못 모시지. 그냥 차라리 격리를 시키는 게 맞죠. 예. 네. 오늘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상민 자택하고 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 이런 거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민 자택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백 8개, 9개랑 돈다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 고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변호사님. 본인이 찔릴 게 없으면 명예훼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그걸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계엄 당시 단전 단수 문건 이거를 했냐, 이건 핵심인데 이거 지시받은 적도 없다, 보고받은 적도,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그만큼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결국에는 전 이상민 전 장관이든 김용현 전 장관이든 윤석열이든 분명히 변호인들 사이에서나 어떤 증거인멸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정보가 좀 공유되고 있는 게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게 회피를 하거든요. 회피랑 기피 차이가 뭐냐면, 회피는 판사 스스로가 내가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내가 내려올게가 회피예요. 그리고 기피는
네가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내려와. 변호인 신청한 기피인데 여기서 회피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네가 판사한테 스스로 내려오는 거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변호인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재판관한테 그걸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전 재판 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 정해져 증거도 너무 많고 밝혀질 거는 본인들의 범죄 형의가 너무 명백하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어떻게든지 여론몰이하면서 발악을 하려는 그런 모든 일과의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이상민 장관도 같이 모든 행위에 개입해서 같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죄가 명확하니까 재판까지 회피, 기피. 그러니까 너 판사 네가 스스로 내려오라고 회피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피는 내가 신청하는 건데 네. 회피는 재판관한테 내려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 어렵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에요. 어떻게 피고인이 재판관한테 너 불공정 재판할 거니까 내려와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재판 뭐 이제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저는 포기라고 봅니다. 네. 외환 혐의도 이제 계속해서 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에디터님. 네. 오늘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소환했어요. 예. 이 드론 사령관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그 중심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외환 혐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김용대 사령관도 일반 이적죄로 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겠죠. 네, 일반 이적죄하고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적시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그때 발부가 된 거고 동일한 혐의로 이제 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김용현, 그 김용대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돼서는 시기가 뭐 작년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도가 됩니다만은 그 전에도 상당 부분 북한 쪽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또 오늘 나온 보도로는 김용현이 경호처장 시절에도 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과 이 소통을 하면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드론에 미친 자였던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서 드론작전 사령부가 2023년 9월에 탄생하는 그 배경이 있었고 무려 그 드론작전 사령부가 탄생되기 이전에도 아마 정보사 단위에서 이 무인기 작전이 실행됐던 2023년 1월에 작전 내용들도 일부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이 되고 나서 한 반년 그러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날렸을 때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전체 케이스를 다 종합해 보면 정말 한 달에 두세 번씩 무인기를 날렸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이 날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에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조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요. 장시간 조사를 받고 아마 귀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방대한 의혹을 받을 때는 뭐 14시간, 15시간, 16시간은 뭐 일반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통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 김용대 씨가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려면 오늘 굉장히 늦은 밤까지 다음날 새벽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방금 에디터님 말씀하신 게 동아일보 단독인데 네. 지난해 6월에 그러니까 김용대 사령관에게 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경호처장 당시에 전화를 수시로 걸어서 네. 관련해서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내란 예비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저는 이 대목만 되면은 진짜 속에서 이제 불이 올라오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선서인데 사실 그걸 어겼다면 저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이 사람들을 이 피고인들을 저는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저는 계속 부르고 싶어요. 이게 반역자.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 반역자들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대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 무력 충돌이 어느 정도 번질지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왜냐하면 전쟁은요 오판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걸 알고 있을 때는 오히려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통제가 안 됐으면 전쟁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역사의 반역자들이고 뭐 국민과 국가의 반역자들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저는 여기에는 정말 분노와 화가 너무 이렇게 맞아요. 치미는 대목이라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는 반역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이거 완벽한 반역이에요. 그리고 이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법 기술만 너무 익힌 거예요. 이상민 피의자 같은 경우도 기자를 고소해? 이건 입틀막이잖아요. 예? 기자들이 어떤 소스 없이 취재원 없이 기사를 쓰나요? 쓰지 않죠. 그 취재원이 있으면 그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예? 취재원이 있는데 단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취재원을 밝히지 못할 뿐이지 그 취재원도 쓰지 않았다면 그 언론사 자체가 큰 문제가 언론 윤리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취재원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런 기사를 더 취재하지 마라고 압박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권력에 취한 무법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삼부토건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경영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기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 중입니다.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민중기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잖아요. 저는 이제 구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구속 그 영장의 발부 요건이 말씀드렸지만 범죄에 명백하고 중대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런 건데 여기서 이미 그 삼부토건 측의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여러 번 이제 언론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분명히 고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삼부토건 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그 관련 기사를 흘리고 주식을 확 부양시켜서 거의 369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그런 이제 불법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그런 이제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런 이제 범죄의 액수 329억은 굉장히 큰 액이니까 명백하고 그다음에 그 액수가 차익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 여러 번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는 만큼의 아마 그 법 상식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저는 당연히 발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불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했고 내란 특검은 이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도주한 걸로 보고 있고요. 김예성 씨는 해외에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죠.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뭐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잡아와야 되겠죠. 네. 일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오늘 불참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그 삼부토건 부회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 대상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본인이 구속의 위기를 감내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일단 이건 뭐 도망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는 거는 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그냥 고의적으로 불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영장은 뭐 무난히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김건희 일가의 집사인 김예성 씨의 경우에는 이미 이게 해외 도피의 양상을 뭐 전형적으로 좀 띠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호찌민을 경유해가지고 뭐 이제 현지에 어느 정도 체류했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느 곳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로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부 보도로는 태국이나 뭐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권 무효화 조치 필요하고 또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라고 하죠.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서 한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될 텐데 김예성의 경우에는 지금 아내가 출국 금지 조치가 돼서 이미 한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김예성은 가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고 김건희의 자금 관련된 사안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인물일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184억 원의 대기업들의 협찬 이후 후원 이후에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실제 어디에 종착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추적은 해봐야 되겠지만 김예성의 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김예성을 반드시 한국에 데려와야 됩니다. 김건희 집사였기 때문에 그 돈은 김건희한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시각들이 많기는 한데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지금 지명 수배가 됐거든요. 그럼 아까 에디터님이 인터폴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잡아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특검팀에서 지금 지명수배 됐잖아요. 예. 순서가 이렇게 돼. 맨 처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되고 이제 지명수배가 되면 외교부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여권이 무효화시켜요.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그러면은 경찰청이 아까 말씀하신 인터폴 적색 수사로 해서 동시에 이제 절차에 착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근데 4월에 베트남으로 지금 출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베트남 현지에도 지금 알아보니까 베트남에 또 제3국으로 지금 도피를 한 걸로 이제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 씨 아내 또한 출국을 시도하다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들이나 조사 당국의 좀 수법이 뭐 배우자라든가 가족이 한국에 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사자를 이제 데려오는 그런 형태로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 씨의 아내가 아직 한국에 있는 만큼 그런 김 씨의 아내를 통해서 어떠한 타협점 그런 걸 해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지금 수사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강남에 잠복한 집사 아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빠르게 사실 김예성 이 김건희 네. 집사가 이 김건희 특검의 가장 좀 중한 혐의를 받고 그렇죠. 있는 네. 뭐 삼부통원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실제로 그 최은순 씨, 김건희의 엄마, 거기 때부터 사실상 그 최은순을 도와서 그 뭐랄까요, 그 위조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범죄를 공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성실한 기업 운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뭐 모든 것을 조작해 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하나의 그렇죠. 사기 행각을 지금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쪽의 MOU 체결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쪽은 이거를 실제 진전을 시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삼부토건 쪽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실한 기업 활동을 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냥 그거를 소재 삼아서 주가를 조작하고 거기에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김예성이 모든 것을 다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범죄 피의자고 이 범죄 피의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돈이 김건희나 김건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빨리 적색 수배를 해가지고 공조를 통해서 잡아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최상병 특검도 좀 마무리를 하고 세 가지 특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재소환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윤석열 경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설이 아니라 사실로 된 것 같아요. 재소환에서 좀 어떤 부분들을 더 빼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빼내야 된다라기보다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그 경로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예,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그때 당시 윤석열이 경로한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김태효를 비롯해서 벌써 세 사람이나 실제 화를 냈다라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 들었다라고 하는 김계환 사령관이 들었다라고 하는 VIP 경로설에 대해서 본인도 결국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특검이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첫 번째 7월 7일 그 특검 조사에서는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예. 김계환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부하들이 VIP 경로서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아마도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벌써 최혜병 특검에서 세 사람의 자백을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화내는 거 봤다. 그러면 뭐 이제 김경환이 얘기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도 그때 당시에 이종섭 장관을 통해서 VIP가 많이 경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네. 이야기를 박정훈에게 전달해줬을 뿐이다. 이제 요 한 마디만 나왔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이 한 문장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1년여를 낭비한 셈이 됐겠죠. 그래서 특검이 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화를 냈다라는 것을 본인도 들었고 그것을 인지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뭐, 외압의 네. 사슬 그렇죠. 예. 근데 그 김기환이라는 사슬이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거니까 그 외압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외압 구조의 사슬이 하나 꿰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백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버틸 도리가 별로 없고 그 본인 입장에서도 굳이 버틸 실익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난 7일 12시간 조사했고 오늘도 이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에디터님이나 평론가님 말씀대로 VIP 경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그 참모진의 진술, 그다음에 물증 확보, 물증 회의록이라던가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거를 지금 특검팀에서 일부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본인도 이미 태도가 좀 바뀌기도 했고 경로서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 VIP 경로설이 확실시 돼서 세상명 특검에 저는 이제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미 참모진 증언들이나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특검팀이 얼마나 참모진 증언을 잘 정리하고 물증을 잘 그 보여주면서 압박을 하느냐. 좀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특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청문회 이야기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이 다음에 지금 이제 의원실 라이브 박찬대 당대표 후보님이 나오십니다. 혹시 공우리. 이제 우리 인사 세 분의 그 인사님들의 네. 뭐 핵심 질문들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제가 꼭 물어야 되는? 요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체력 관리. 예. 그런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 어떤 민주당을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어떤 민주당을 만들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민주당,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뭔지, 그래서 되면은 어떤 민주당을 만들고 싶은지.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권 연장을 위한 향후 전략은 뭔지 와. 그리고 몇 년까지 연장할 자신이 있는지 30년. 네. 민주당의 미래. 마무리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상일 시사평론가 전소미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님 모실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